안녕하세요. 평택대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벌써 8주차 강의로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나가지 못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민계급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실 재정 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구제도의 모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권 계급인 제1신분과 제2신분은 면세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관직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죠. 1신분인 성직자 계급과 제2신분인 귀족 계급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제3신분은 평민으로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봉건적 의무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 제3신분은 구제도의 사회적 모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제3신분도 대부르주아부터 저 아래 날품팔이 일용 노동자까지, 일당 노동자까지 아주 다양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 그리고 변호사 집단인 전문가 집단, 의사들까지 포함한 전문가 집단부터 일당 노동자 계층까지 아주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됐고,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계급의 성장을 들 수가 있죠.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는 상공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계몽사상을 받아들이며 이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절대왕정의 전제정치와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죠.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은 사실 왕실 재정의 위기입니다. 루이 14세 이래 계속된 왕조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재정의 붕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미국 혁명을 지원하면서 루이 16세 때 재정 파탄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왕실의 사치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괄호 속에 있는 얘기예요. 왕실의 사치보다는 왕조 전쟁과 미국 혁명 지원이 훨씬 더 크게 되죠.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구제도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프랑스 혁명 직전의 프랑스 사회를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고요. 의미를 확대시켜서 근대화 이전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제도의 기본적 특징은 절대주의 시대의 근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귀족적이면서 봉건적인 세력이 잔존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구제도라고 얘기하죠. 구제도는 도시에는 길드 제도가 남아있죠. 길드 제도는 중세사회에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길드에 소속된 장인이나 상공업자들이 내게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길드에서 규정돼 있죠. 그 길드 규정에서 벗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 기반한 합리화 과정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드 체제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장인이 되기 위해선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다 정해져 있죠. 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울러서 농민들은 봉건적 공납의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이라는 신분제도가 존속해 있죠. 다시 말하면 길드제와 공납의 의무, 신분제도가 존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788년에 예산보고서를 한번 보죠. 세출은 6억 2,900만 리브르고요. 세입은 5억 300만 리브르로서 적자 규모가 1억 2,600만 리브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 내역을 한번 볼까요? 궁정비용은 3,500만 리브르로 총 세출의 6%로 뭐 적정 규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왕실이 있었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총 세출의 6% 정도를 궁정비용으로 썼으면 뭐 적정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왕실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에게 19%도 적정 규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해군 및 외교관계 지출이 26%로 뭐 이 정도도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국채 및 이자 상환 비용이었어요. 이 국채 및 이자 상환 비용이 3억 1,800만 리브르로 총 지출의 50%를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재정 위기가 불란서 혁명의 도화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 16세는 3부의 소집 이전에 여기서는 안 적었는데 명사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명사회는 제1신분과 제2신분의 다시 말하면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제2신분의 대표자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루이 16세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재정 위기니까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당신들이 좀 국가에 헌납을 좀 해라. 그러면 재정 위기도 벗어날 수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명사회에서 국가 헌납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명사회에 소속돼 있던 제1신분과 제2신분은 그런 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차피 세금은 저 아래 것들이 내는 거니까 뭐 3부회를 수집하시던가 전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 헌납할 의사 없고요. 그거는 뭐 3부회에서 결정할 얘기니까
세금은 원래 3부에서 소집해서 결정했던 거니까 3부회를 수집하시죠.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1신분과 제2신분이 모였던 명사회에서 국가 헌납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뭐 재산을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불란서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세금은 어차피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내든지 올리든지 말든지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뭐 그냥 뭐 삼보에 일단 소집하고 뭐 어차피 제3신분이 내는 거니까 좀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명사회 소집은 불발로 끝이 나고요. 삼보회를 1789년 5월에 소집하게 됩니다.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5년 만에 생뚱맞게 삼부회라는 걸 소집하게 됐죠. 의결 방법을 놓고 하도 오래간만에 열다 보니까 의결 방법과 정족수를 놓고도 그냥 뭐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먼저 정족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불거져요. 제1신분과 제2신분, 제3신분 합쳐서 900명, 각 신분마다 300명씩 뭐 이렇게 소집되었던 것이 삼부회였죠. 그런데 제3신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머릿수가 1, 2신분 300명, 300명씩 하면 600명. 그리고 제3신분 300명이면 안 되니까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1, 2신분 300명씩 그러니까 600명, 제3신분도 600명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야지만 3부회에 응할 수 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는 뭐 그렇게 하도록 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300명, 300명, 600명 그리고 600명 합쳐서 1200명으로 3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부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제 의결 방법을 놓고 또 티격태격을 하게 돼요.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전통적인 신분별 투표 방식, 다시 말하면 1신분, 2신분, 3신분이 각각 표결을 하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또 최종 투표를 하는, 다시 말하면 대부분 2대1의 투표 결과를 내는 그런 식의, 그렇게 되면서 뭐 세금은 어차피 세금 인상에 대한 거니까 2대1로 결정이 나는 그러한 의결 방법을 주장을 했고요.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러한 대립 과정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3부의 소집이 이루어졌지만 이 의결 방법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끝나게 될 3부의 소집이 해소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테니트 코트의 선언이 서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1789년 6월의 일입니다. 제3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했던 것이죠. 3부에는 국회가 아니고 이제 국민의회가 사실상 3부회를 대신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국왕이 그 사실을 국민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면서 헌법 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되고요. 이 사실상 여기서는 제가 뭐 쓰진 않았지만 진정서라는 게 있어요. 삼부회를 소집을 하면 제3신부들이 사실 삼부회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뭐 세금 인상하지 마라. 우리 지역에 무슨 특산물이 있는데 그것을 공납이 너무 많이 걷는다. 뭐 이러한 진정서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3신분 대표들은요. 이 진정서를 쭉 읽는 게 관례예요. 다시 말하면 지역 현안들을 의회에서 발표하는 것이죠. 각 지역의 현안 문제, 공납이 너무 많다. 뭐 성을 짓는데 뭐 그냥 그 3, 4살 애들까지 동원하게끔 하고 있다. 뭐 그러한 진정서를 읽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의결 방법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진정서 발표가 늦어지게 되죠. 이 국민의회가 구성되면서 국민의회에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진정서를 각 지역의 현안들을 계속 발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파리 시민들의 봉기가 있었고 혁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의 의의를 한번 볼까요? 국왕 루이 16세가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무력 탄압으로부터 국민의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정을 장악하고 민병대를 조직하게 되죠. 그렇지만 국왕 루이 16세가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켰던 이유는 사실은 국왕 자신과 또 귀족 계급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위적인 차원에서 군대를 집결시켰던 것으로 요 근래 나온 문서들에는 나오고 있어요. 문서보관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국민의회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사실은 좀 오도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뭐 그게 오해였던 진실이었던 여하튼 무장을 위해 민병대가 조직됐기 때문에 이제 무장을 해야지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무기와 타작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점령하게 됩니다. 이 바스티유는 원래는 요새였어요. 파리의 동부 지역을 지키는 하나의 성체였죠.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던 것이 이제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활용되게 되죠. 원래는 이 중세 시대에 국왕은 프랑스의 국왕은 일드 프랑스 지역 이외에는 통제권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일드 프랑스 내에도 뭐 교황령이다, 그 교회령이다, 주교령이다 뭐 해서
사실상 국왕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파리 시내 정도, 뭐 그 정도가 될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세웠는데, 그 요새의 동부 지역이 바로 바스티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왕의 힘이 강화되면서 절대 왕정이 수립되면서 이곳이 사실상 요새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시민의 눈에는 압제의 상징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점령은 혁명에 개입한 폭력을 뜻하는 동시에 시민의 첫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혁명에 폭력이 가미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 프랑스 전국은 혁명의 도가니로 변해 지방 도시들도 파리를 모방하여 종래 행정기구 대신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와 민병대가 조직되기 시작하고요. 농촌에서도 곳곳에서 민중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민중분기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점령하는 곳이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문서보관소들, 각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보관소들을 습격을 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돈이요? 아니요. 뭐 돈도 있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신분 증서들이 거기에 보관돼 있죠. 출생 증명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세금을 내야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 보관소들을 습격을 해서 그러한 신분증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농노제를 부정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고 봉건 체제의 붕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사실상 그 국민의회 제1신분, 제2신분에게 이제 국민의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라고 명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국민의회는 제1신분과 제2신분도 같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국민의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1789년 8월 4일 봉건제 폐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봉건제 폐지 선언이요. 자, 봉건제 폐지 선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봉건 영주제의 폐지, 농노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봉건 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특징들이 있잖아요. 불이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영지 내에 어떤 상인이 들어가서 가게 되면 일단 관세를 내야지 돼요. 외국도 아닌데 관세를 낸다고요? 예, 관세를 내야지 돼요. 도로 그 성문을 통과할 때도 성문세를 내야지 돼요. 아유, 야, 뭐,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폐지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관세, 지방 관세들이 죄다 다 폐지되고요. 8월 4일 이후에 인권선언 바로 직전에 8월 15일인가 20일인가에 그
제가 지금 기억이 죄송합니다. 기록 보존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됩니다. 이 기록 보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어떤 도량형과 지폐, 화폐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도량형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봉건 영주들이 도량형도 다 달랐어요. 각 다른 영주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량형도 달라요. 무게도 다르고요. 또 화폐도 다를 수 있어요. 화폐 주조권이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각 영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국민 국가 경제 체제가 단일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봉건제 폐지 선언이라는 거에는 사실상 국가 통일이라는 그리고 경제 통합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1789년 8월 26일이죠. 혁명의 기본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한 문서고요. 자유, 평등, 우회, 국민주권, 재산권 보장 등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우회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죄송합니다. 프라테르니테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형제예요. 남성들 간의 동지애,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불란서 혁명 기간에 한 번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줘야지 된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일부 있었긴 하지만 그건 소조직에서의 얘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성 투표권, 참정권에 대한 얘기는 있어도 여성 참정권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거의 정부 조직에서, 혁명정부 차원에서 주장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자유, 평등, 형제, 국민주권, 재산권 보장. 이 형제가 뜻하는 바, 이 사실 혁명정부의 보수적인 성격, 뭐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 국민의회에 의해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1791년 헌법이죠. 이 1791년 헌법은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재산권이라는 게 이 인권선언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루이 16세의 국외 탈출 사건이 실패하면서 바렌느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의회 내 공화파가 우세하게 됩니다. 이 바렌느 사건에 앞서서 철호장 사건이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문서 조작 사건인데, 이 루이 16세는 소일거리로 이 자물쇠 만드는 게 주특기예요. 이 손재주가 있었고, 이 머리는 상당히 샤프했던 것 같아요. 뭐 묘사되는 거는 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사실은 뭐 명서회를 소집해서 그 제1신분과 제2신분에게
국가 헌납을 제한을 하고 제3신분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그렇게 뭐 머리가 나쁘거나 뭐 정치력이 없다거나 정치력은 없죠. 없으니까 뭐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요. 그런데 이 자물쇠를 만드는 주특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그 뭐라 그러죠? 철옷장 속에다가 자물통을 해놓고 거기에 온갖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라파이에트와 주고받은 거, 뭐 온갖 문서들이 거기서 발견됐다고 의회에서 소집되면서 사실은 국민공회에서 결국은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야지 된다고 주장하게끔 문서 조작을 한 거예요. 요 근래에 연구된 내용들을 보면 요 근래에 나온 거를 보면 혁명을 과격화하기 위해서 루이 16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조작했던 걸로 요새 나오고 있어요.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약간 좀 옆으로 갔네요. 여하튼 의회 내 공화파가 우세하게 됩니다. 자, 국민의회 인권선언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경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 생각하고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해 하늘이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인권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사실은 이 인권 선언도 선언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권 선언 법률을 인권 법안을 책정할 것이냐를 두고도 이게 말이 많았어요. 이 법안으로 됐다면 사실은 정말 양도할 수 없는 법률이 되죠. 그냥 인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 선언에 그치게 되죠. 그냥 선언이죠. 자, 한번 내용을 보죠. 1절을 볼까요?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자유와 재산이에요. 특히 재산이 중요한 권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모든 주권의 3조를 보실까요?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론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6조를 보실까요?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보실까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자유를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17조를 보실까요?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소유권의 신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국민의회는 이 재산의 신성함, 자유 다음이 재산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사실상 국민의회 불란서 혁명의 직접적 원인이 뭐라고 했죠? 사실상 재정 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1789년 8월 26일 날 인권선언과 함께 또 하나 법안이 통과가 돼요. 교회 재산의 몰수와 그것을 담보로 한 아시니아 화폐의 주주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국가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시니아 화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니아 화폐가 왜 만들어지고 아시니아 화폐를 통해서 사실상 불란서 혁명의 원인이었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니아 화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입법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새로운 헌법에 의해 선거를 통해서 입법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온건공화파인 지도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 혁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1792년 2월의 일입니다. 전쟁 수행 능력 부족으로 프랑스군의 연전 연패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 불란서 프랑스군의 장성급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죠. 근데 혁명이 이제 서서히 과격화되어 가면서 이들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귀족 계급이 떠나가면서 사실상 불란서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들의 숫자가 극히 적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혁명은 사실상 반프랑스 동맹에 의해서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파리로 집결하게 되고 불란서의 애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마르세유지도 사실은 이때 마르세유 그 의용군들이 파리로 입성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혁명은 과격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산케르로트의 봉기가 1792년 8월에 있게 되면서 이 봉기 때 왕궁을 습격하게 되고요. 왕권의 정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입법의회는 해산하게 되고 국민공회가 소집되게 되는데, 아까 철업장 사건이 바로 요 무렵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루이 16세가 반영면 분자들과 내통해서 했다라는 누명을 씌우는 일이 벌어지면서 혁명이 과격화되고 왕궁 습격과 왕권 정지가 선언되고 국민공회가 소집되게 되는 거예요. 자, 앞서 지론드파와 자코벤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론드파와 자코벤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악파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요 근래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죠. 총선을 보면 국회가 대체로 요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되는데, 가뜩이나 못 그리는데 이걸로 그리려니까 참 어렵네요. 이 산업화라는 게 국회의사당에 한 요 정도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쪽에 있다고 해서 산악파라고 얘기를 하죠. 지롱드파는 부유한 상공업자, 뭐 좌우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여하튼 지롱드파는 부유한 상공업자와 분홍에 기반을 둔 세력으로서 온화한 의회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소유권과 재산권을 옹호하고요. 통제 경제에 대해선 지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연방주의를 제창하죠.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지방자치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사실 프랑스 동맹이 혁명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쳐들어오고 있고, 또 이 당시에는 반혁명 운동이 전국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허용을 주장한다는 것은 약간 좀 앞서 나가는 면이 있어요. 뭐 여하튼 그렇고요. 부르주아 본의의 정책과 현상 유지 정책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코뱅파는요, 급진파로서 소시민층과 상기르로트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입니다. 파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하고 있죠. 덕을 공화정에 중추로 하고 근로에 의하여 공사 모두 충실한 생활을 하는 소농민이나 소생산자층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지롱드파와 자코뱅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은 국민의회 시절에는 한 파당이었죠. 사실은 좌와 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 자코뱅과 지롱드가 있고요. 이쪽 우쪽에는 사실은 제1신분과 제2신분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혁명이 어느 정도 이제
과정에 들어가고 입법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제1신분과 제2신분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빠지게 되고 이 자리를 지롱드파와 자코벤파가 나누어서 좌우를 만들게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쌍길로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쌍이라는 거는 불어에서 없다는 거죠. 무라고 보시면 돼요. 길로드를 입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귀족과 상류계층은 허벅지에 밀착되는 반바지와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세 혹은 절대왕정 시대를 그린 만화나 혹은 드라마를, 영화를 보시면 스타킹은 남자들이 원래 입었던, 귀족들이 입었던 거죠.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것이고요. 뭐 하이힐도 사실은 남성 귀족들이 신었던 거예요. 이 베르사유 궁이라는 곳에는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이 용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묻게 되죠. 신발을 하이힐을 신지 않으면 잘못하면 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힐 같은 경우도 남성 귀족들이 뭐 신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뭐 여하튼 넓은 긴 통바지를 입은 서민들을 길로드도 잊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들로 여겨 그들을 바로 쌍길로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쌍길로드는 그 프랑스 혁명 기간 중 여러 민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뭐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라든지 베르사유 행진이라든지 1792년 8월 10일에 민중봉기 등에서 길거리의 시위대로서 주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 자코벤파의 세력 기반이 바로 이 쌍길로드죠. 자, 그 다음으로 국민공회가 수립되게 됩니다. 1792년 9월 22일 왕정을 폐지하고 과격파인 자코뱅의 주도로 루이 14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1793년 1월의 일이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됩니다. 1793년 헌법이죠. 91년도에 헌법이 하나 있었고요. 93년 헌법이 제정됩니다. 공화제와 보통선거에 입각한 철저한 민주주의 헌법이었죠.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은 국내외의 비상사태로 실시가 보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포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코뱅파의 지도자인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게 되죠. 이 공포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대외적인 원인은, 배경은 제1차 대프랑스 동맹,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이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을 구성하고 프랑스 혁명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프랑스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바대로 혁명이 가역화되면서 프랑스의 지휘관들인 귀족 계층이 이제 해외로 망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지휘부가 없는 군대라는 건 뭐 뻔한 거죠. 그러면서 연이은 패배가 연속되게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왕당파와 지롱드파의 내란과 또 반혁명 음모가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도시에서 식량 위기가 거듭되게 됩니다. 자, 공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혁명재판소가 설치가 됩니다. 공안위원회는 의회에서 구성된 하나의 위원회고요. 우리가 입법행정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하나의 위원회인 공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혁명재판소가 설치되게 되는데요. 이 혁명재판소는 단심제예요. 3심제가 아니고 대법원까지 직행하는 게 아니고 혁명재판소에서 사형 그러면 그냥 사형이에요. 반혁명 용의자 15,000여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됩니다. 자, 사실상 이 혁명재판소에서 예를 들어 이웃이 이웃을 시기하는 경우에도 쟤는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분자예요. 그러면서 고소를 하고 재산을 탐했던 자들이 또 고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혁명재판소가 사실은 여러 사실상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회의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서 때르미도르의 반동이 1794년 7월 27일 벌어지게 됩니다. 이 온건파들이 주도를 했고요. 로베스피에르는 역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공보정치가 종결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때르미도르의 반동이 있을 무렵에 사실상 이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소위 말하는 반혁명 해외 전쟁이 이제 프랑스의 승리로 이제 서서히 귀결됐고요. 왕당파와 지론드파의 내란도 사실상 종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가 설치되었던 배경들이 서서히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면서 공안위원회나 혁명재판소가 설치될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때르미도르의 반동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이 되고요. 또 하나 이 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안위원회나 혁명재판소에서 사실상 이 통제경제, 다시 말하면 통제경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배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고 공포정치가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베스피에르의 이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도시나 농촌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지나친 부나 빈곤 없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덕의 공화국을 이 로베스피에르는 이상으로 여겼어요.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 사람은 루이 16세를 상당히 그 존중했다고 할까요? 뭐 이 사람은 루이 르그랑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했어요.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이 루이 16세로부터 표창장, 그 뭐라 그러죠? 1등상을 직접 수여받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루이 16세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내가 루이 16세로부터 1등상을 받았어. 그거를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뭐 그리고 변호사가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고 뭐 이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왕정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지도 않았고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혁명 과업의 달성을 위해, 다시 말하면 덕의 공화국의 달성을 위해 국민공회를 헌정적 기반으로 삼고 자코벤과 파리 시민의 제휴로서 대외의 혁명의 적을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정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1795년 헌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한 선거였고요. 뭐 아까 1793년 헌법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지만 보통 선거였죠. 그런데 이 시기는 제한 선거로 바뀌고요. 양원제 의회가 구성이 되고 5인의 총재로 총재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자, 앞서 공안위원회를 통한 독재정치를 경험했던 이들은 1795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5인의 총재가 서로 의견 합의를 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총재정부로 바꾸게 되죠. 하지만 무능과 부패가 계속되면서 뭐 대통령이 5명인데 그거 어떻게 합의를 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왕이 5명이에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능과 이 부패는 이제 사실은 부패를 어떤 정권의 몰락의 한 원인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꼭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여하튼 무능과 부패로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붕괴되게 되고요. 사실상 프랑스 혁명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제적인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부르주아 혁명이죠. 경제적으로는 봉건적인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보다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봉건제의 폐지는 사실상 영주들이
그 화폐 주도권과 관세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뺏었죠. 다시 말하면 단일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고 시장의 확대, 단일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보다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구제도의 신분적 법적인 불평등과 이 제3신분 이외에 제1신분, 제2신분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타파하고 귀족 계급에 대하여 부르주아 계급이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평등, 형제의 이념을 제시하여 근대 시민사회 성립에 기여하게 되죠. 뭐 우애라고 요 근래는 솔리다리테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삼세끼와 라 마르세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삼세끼는 청백홍의 삼색으로 이루어진 프랑스 국기는 자유, 평등, 형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삼색끼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군 총사령관으로서 의용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라파예트가 시민에게 나눠준 모자의 표지 빛깔에서 유래했죠. 여기서 사실은 백은 프랑스 왕실을 얘기해요. 뭐 그러던 것이 이게 자꾸 상징 의미가 바뀌게 되죠. 여하튼 절대 왕정에 대항하여 일어난 시민혁명을 표상한 이 삼색끼는 국민집권의 상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기 제작에 응용되게 됩니다. 라 마르세이유는 1792년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혁명을 제압하기 위해 침략해 왔을 때 만들어진 라인군 행진가입니다. 혁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마르세유 지방 의용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파리로 입성하게 되죠. 1795년 국민공회에서 국가로 선포되었고 1879년에 공식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 나폴레옹의 개혁과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통영정부가 1799년에서 1804년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쿠데타로 국가를 무너뜨리는 걸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쿠데타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되어 독재정치를 실시하게 되죠. 아울러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 통영정부 시절에 영국과 아미행 조약을 체결하여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을 와해시키죠. 그러면서 개혁 정치를 이제 또 외부의 적을 와해시키면서 개혁 정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되는데요. 법 앞에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게 되고요.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능력에 따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교육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사실 나폴레옹의 등장은 평민 출신으로서 또 코르시카 출신으로서 능력에 따른 기회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죠.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 국민교육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1804년부터 1815년까지 제1제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혁 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나폴레옹이 또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을 와해시키고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에 즉위하게 되죠. 아울러 유럽 대륙을 제패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격파함으로써 라인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이 라인 동맹은 1806년부터 181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제1제정 시대의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1806년 해체되게 됩니다. 자, 아미엥 조약과 나폴레옹 법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미엥 조약은 프랑스 혁명 중 결성된 대프랑스 동맹의 구성원이었던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일종의 휴전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평화는 1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요. 이 나폴레옹 법전은 고대 로마법과 프랑스 혁명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편찬한 법전입니다. 근대 법전의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적 평등, 직업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의 자유 등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폴레옹 법전은 한계도 있는데요.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민법에서는 사실상 그 개인의 권리보다는 뭐 호주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가족에서 부권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민법에서 이 여성보다는 부권을 더 강조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뭐 1870년대까지 사실상 프랑스 사회에서 여성 보다는 남성의 권리를 더 강조하게 되면서 이게 뭐 사실상 코사인을 뭐 그래요. 이 나폴레옹 법전에 의해서 민법 규정을 보면 이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 여성이 통장을 개설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통장을 개설하려면 이 여성이 통장을 개설을 하려면 남편의 코사인이나 아버지의 코사인이나 혹은 장성한 아들의 코사인이 필요해요. 코사인이란 게 뭐죠? 본인의 사인에다가 그거를 남편이나 아버지나 장성한 아들의 사인이 곁들여져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성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인만으로는 통장 개설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나폴레옹 법전이 민법 조항은 1960년대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1960년대까지 여성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의 개인의 사인만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나폴레옹 법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통장 개설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나폴레옹의 몰락까지만 살펴보죠. 대륙 봉쇄령을 1806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에 통상을 금지하는 명령이었죠.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1812년의 일이죠. 물론 이 러시아 원정은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면서 대프랑스 동맹군에게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은 패배하게 되죠. 1813년이고요. 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엘바 섬의 유배를 가게 되고요. 그 후에 탈출에 성공하여 잠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지만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1815년이고요. 그때 이제 끝나게 돼요. 나폴레옹 전쟁의 의의는 전쟁 과정에서 전 유럽에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켰다는, 그리고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워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를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파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 봉쇄령은 1806년에 내려진 것으로서 트라팔가 해전의 패배로 영국 정복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굴복시키고자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에 대한 전면적 봉쇄령이죠. 영국과의 통상 및 통신을 금지시키고요. 대륙 내 항구에 영국 상선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대륙 내 반프랑스 감정만 자극하는 꼴이 되었죠. 나폴레옹 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쿠데타로 국가를 때리는 거죠.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통령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통적 계승자나 결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야망에 불붙하는 군국주의자이자 전체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죠. 혁명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자영 농민에게 유리하게 확정짓고 프랑스 국민에게 위대한 국민의 영광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가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혁명기에 고조된
프랑스의 민족주의와 애국열애부터는 시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민적 군대의 힘이 크죠. 그의 정복과 군사적 승리는 결과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시켜 19세기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로 만들었으며 전제정치와 구제도를 동요시키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헤겔과 피에테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며 살아있는 세계 정신이라며 감격한 바가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면서 나폴레옹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에테는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라고 선언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